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 하는 9020 운동을 하고 있는 리빙헬 치과병원의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지금은 임플란트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임플란트가 어떤 거야? 금방들 아세요. 근데 지식은 상당한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있어요. 뼈와 임플란트는 어떤 관계일까? 뼛속에 임플란트를 박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야 이 임플란트가 더 좋을까? 이 만남의 이야기를, 뼈와 임플란트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치과를 선택할까 하는 내용도 그 학문적 근거에 관련해서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임플란트는 잇몸뼈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제 머리가 임플란트 위라고 생각하면 찰랑찰랑 심었어요. 근데 지금 생산되는 한국 임플란트의 대부분은 찰랑찰랑이 아니라 약간 깊이 심어야 돼요. 1이나 2mm 정도. 이유가 있죠. 찰랑찰랑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꼭대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미끈미끈한 부분이 0.8에서 1mm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위에 임플란트 올라가는 고정물이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 거는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거는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싸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때는 뼈 높이랑 같아도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데 뼈 높이랑 같게 되면 이 위로 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게 더 좋으냐? 지금 게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학문적 용어로는 앞에 건 버트 조인트라고 하고 뒤에 건 플랫폼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이 플랫폼 스위치 지금 방법이 처음 나왔을 때 유럽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신고 있는 한국의 임플란트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임플란트가 대부분 이 플랫폼 스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1, 2mm 들어가게 하는 배려를 꼭 가져야 되는데 이 배려가 없게 되면 환자는 모르지만 후에 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칫솔질로 닦을 수 있는 임플란트와 더 열심히 닦아야 되는 임플란트의 변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뼈가 많으면 조금 깊이 파가지고 1, 2mm 깊이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뼈가 부족되다면 위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시도를 할 때 저희가 보편적인 뼈 이식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전골, 이전골, 합성골이 있는데 자기 몸에 쓰는 자가골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자가골을 빼놓고는 한 2mm 전후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버트 조인트는 여기에다가 2mm를 만들게 올렸어요. 지금 말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임플란트 위에도 2mm를 올렸어요. 그리고 살을 닫았어요. 보통 봉합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될까요? 봉합할 때 짜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위에 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지금은. 뭐냐면 임플란트 위에다가 텐트 폴대처럼 2, 3mm 되는 나사를 하나 꽂아요. 그리고 그 위까지 뼈를 채운 다음에 거기에 디귿자로 만들어져 있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텐트를 집어넣고 그 위에 0.3mm 두께의 나사로 다시 고정해요. 와, 이건 누가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보고는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해. 근데 이걸 환자한테 쓰고 결과를 경험한다면 안 쓸 수가 없어요. 뼈가 위로도 만들어지고 옆으로도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뼈 이식제를 쓰는 경우에는 2mm까지 보지만 3mm도 만들 수 있고 4mm도 만들 수 있고 5mm도 만들 수 있고 10mm도 만들 수 있습니다. 10mm면 1cm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재료를 갖고 하면 못 만들어요. 옛날에는 골반뼈를 띄어서 올렸어요. 옛날에는 입안에 뼈를 띄어 올렸어요. 근데 아픈 게 하나 더 늘어나니까 환자들이 다 싫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10mm 만들 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높이를 만들어줘서 하게 되는데, 높이를 만들어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2mm 뼈가 필요해요. 그러면 옆으로 만드는 건 3, 4mm 만들어요. 그러면 뼈가 아물면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예요. 1, 2mm 들어가려면 2배 정도 올려요. 쪼그라들면서 차츰차츰 내려가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뼈는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야 돼요. 흔히들 역학적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는 혈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단단한 피질골엔 못 들어가요. 망상골. 망상골에는 혈관이 들어가서 피공급이 돼요. 피공급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좋은 면역세포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염증을 일으키려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또 좋은 영양성분이 들어가요. 칼슘도 갈 수 있어요. 인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서 거기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임상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에 위에까지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유도작용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전 영상에도 설명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이 들어가게 있는 임플란트 심은 주위에 는 이식골이 있어요. 동정골이든 인공뼈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위에 시그널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뼈 만드는 세포들아,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부르는 게 유도작용이에요. 근데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은 스템셀에서 분화도 촉진시켜줘요. 뼈 만드는 걸로. 또 증식도 시켜줘요.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뼈 이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건강 상태예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세포 숫자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환자 뼈를 찧어서 옮기면 그 어르신 뼈 속에 살아있는 세포가 젊은 사람처럼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뼈를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비만 환자는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다. 비만이 모든 병, 만성염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가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보고 있는데 중성지방이 300막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수술할 때 오메가3 드시잖아요. 그게 주사로 놓는 게 전 세계에 딱 한 회사에서 나와요. 오메가3 주사를 놓고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있는데요.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 들어봤는데,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이렇게 벌써 아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고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바뀐 다음에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면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아이가 글루타치온이에요. 여자분들은 얼굴 미백을 위해서 우리 홈쇼핑에 보면 이렇게 패치 붙이는 걸로 많이들 사서 드세요. 근데 60mg밖에 안 돼요. 저희는 300mg짜리를 쓰는데요. 주사로도 글루타치온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몸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만들도록 돼 있어서 메치온이 들어가서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뀐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이 되는 길이 교통체증 생겨서 병목된 것처럼 되면 호모시스테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 남은 게 다시 리메치오니제이션, 메치오닌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양 결핍이 오면 안 돌아갑니다. 혈관 속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의 나쁜 점은 혈관 벽을 쳐서 외상을 줘요. 그러면 나쁜 LDL이 거기 가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붙어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LDL도 나쁜 아이지만 호모시스테인도 나빠요. 근데 혈관은 입안에는 없을까요? 임플란트 심은 데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가 생존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호모시스테인을 꼭 검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뼈 만드는데 이게 왜요? 네,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비타민 D도 관련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논문도 인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비타민 D 수치를 30, 20, 10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패할 확률 10 이하일 때는 11% 정도 실패하는 걸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 선생님이 그 병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또 면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면역 검사를 하는 NK세포 활성도라는 검사를 해서 면역을 컨트롤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배에다가 사이모신 알파라는 주사를 맞아요. 혈관에다가 글루타민이라는 주사를 맞아요.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이에요. 사이모신 알파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꾸 떨어지는데 전신질환까지 있으면 더 떨어져요. 젊은 분 중에도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얘기할 때 수치를 바운다리를 주는데 제일 낮은 수치가 40인데 제 임플란트 환자 중에 40인 환자가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패 안 했어요. 왜? 면역치료에서 올렸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는요.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마크로페이지. 근데 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형과 2형이 있는데 처음에 1형이 생기면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속에 있는 영양분에 있어서 M1이 1형이 M2로 바뀌어야 뼈를 잘 만들어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비타민 D, 태반주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DRN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환자한테 이걸 주사를 놓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반응을 보고 필요할 땐 이런 것들을 해야 뼈를 잘 만들 수 있다. 임플란트 합병증 뭘까요? 제일 많은 거 있어요.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심었는데 주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논문을 보게 되면 10%에서 30% 정도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양 면역 치료를 시작한 게 이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네요. 6년 반에서 7년 정도 됐어요. 비타민 D를 쓴 거는요, 2014년부터 썼으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는 비타민 D를 면역 초점에 맞춘 게 아니라 뼈 만들기, 칼슘 이동에 관해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지금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뼈를 만드는 나사 하나, 텐트 올리고 나사로 고정했던 시스템과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을 쓰는 시스템과 또 영양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조화돼서 저희 병원에 그 이후에 심은 환자한테는 1% 미만의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가 있습니다. 뼈 만들기 필요 때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옆에 두께, 위에 높이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받은 치료의 방법으로 걔가 유지되고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임플란트를 심는데 잘못 심어서 망가져서 뺐어요.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이런 치료를 잘 받으시고 심는 기쁨과 함께 평생 치아를 통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